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김혜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오늘 구미에서 최고위원 하고 오셨죠? 오늘 이제 현장 방문 첫 일정으로 저희가 구미를 선택했습니다. 일부러 구미를 가신 건가요? 일부러 구미를 갔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래도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과거에 비하면 그렇죠. 장세용 구미시장도 당선이 되셨죠. 이번에 당선이 되고 또 도의회도 상당 부분 저희가 의석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번에 경북에서 보여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 첫 일정으로 구미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의 뜻을 담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거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이죠. 통합의 의미. 그렇습니다. 또 담고 있겠네요. 자, 전당대회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진짜 그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연설회, 합동연설회 출장 취재도 갔었는데요. 아, 최고위원 내가 당선되겠다 이렇게 언제쯤 예감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예감은 못했고요. 사실은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폐지가 되었고, 그렇죠. 권역별 최고위원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제도가 다 필요한 제도들입니다. 이 청년 문제가 심각한 요즘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또 자치분권이 시대의 화두인 요즘 그러한 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민주당 129명 중에 그걸 둘 다 교집합으로 만족하는 의원이 바로 접니다. 그렇군요. 청년이면서. 청년이면서 영남을 제가 대표하는 또 후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출마를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인지도가 제가 워낙 낮았고요. 초선 의원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또 조직력도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7번에 걸쳐서 시도당 대의원 대회를 거쳐서 마지막에 전당대회를 했는데요. 그런 17번의 대의원 대회를 거치면서 인지도와 지지도가 조금씩 높아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뭐 그렇게 확신은 못하고요. 그 발표하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뭐 좀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박정 제 할 의원님 몫은 했으니까. 박정 의원님하고 이렇게 경쟁하신 셈이 됐는데 끝나고 무슨 대화를 좀 나누셨나요? 제가 뭐 수고하셨습니다 했고 또 우리 박정 의원님은 축하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정 의원님은 또 사실은 그 뭐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만은 국회 내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워낙에 부지런하신 분이고 또 그 유명한 박정원 원장이시죠. 설립자시고요. 아주 부지런하신 분이죠. 알겠습니다. 합동연설회 이렇게 쭉 다니면서 어렵게 산 그 인생 얘기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호소력 있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선친께서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그랬고요. 왜 이사를 가셨는지, 지금도 광주에 또 친척들이 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우리 아버지 선친 고향이 광주의 북구 용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강상김 씨 집성촌인데요. 그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호남에서 수도권이나 이렇게 또 부산이나 이쪽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이렇게 많이 사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고모가 사실은 먼저 부산으로 오셨고 그래서 조금 일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따라왔지요. 김혜영 의원님 태어나신 곳은 저는 부산이시고요. 부산 단감동이라고 거기서 태어났고요. 지금 광주에도 친척들이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 큰 집도 있고 또 친척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거기. 사법시험 쉽게 합격하셨습니까? 아니고 제가 전혀 쉽게 합격을 못했고 사실은 제가 살면서 제일 열심히 한 게 그 우리 선친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재발을 하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생각을 해라 그랬는데 재발하고 난 후에도 한 4년 이상 사실은 잘 버티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병 간호할 사람이 저밖에 마땅히 없어가지고 다른 뭐 취직을 이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아버님 간호하시느라고 사시가 좀 늦게 되신 거군요. 그거는 핑계고 이제 두 가지를 다 했지요. 이제 왜냐하면 저희 선친이 소원이
아들이 이제 이 사법시험 합격하는 게 소원이라서 예. 이제 시험도 계속 치고 또 그런 뭐 병간호 역할도 계속 했는데 또 계속 시험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참 떨어질 때마다 우리 아버지 실망하시는 이제 모습을 보면은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네. 자꾸 떨어질 때마다 크게 실망하시니까 제가 참 힘들었죠. 나중에 그런- 합격하시고 합격증을 예. 돌아가시고 또 가신 다음에 예. 합격하셨죠. 돌아가시고 합격을 바로 했죠. 예. 네.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예. 도와주신 것 도와주시고, 같네요. 예. 변호사 개업은 부산에서 예. 하신 거죠. 예. 변호사 하시다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게 결정적 계기는 제가 변호사 이제 사법연수원에 간 변호사 실무 수습을 합니다. 네. 그걸 시보라 하는데요. 시보를 법무법인 부산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운명책을 쓰신다고 한 2달 정도를 계속 사무실을 출근을 하실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연을 맺었고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2012년 대선에 좀 뭐라도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입당도 하고 부산시당에서 이제 법률 지원단 홍보위원 이런 데서 활동을 했고요.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또 뭐 적극적으로 당 활동을 한 건 아니었는데 2014년에 저희 지역구인 부산 연제구가 이게 지역위원장이 없는 데를 사고지역위원회를 합니다. 네. 사고지구당이라고. 예, 그러죠. 사고지구당으로 제법 오래 있은 데인데요. 그래서 저희 핵심 당원분들이 저를 좀 좋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연제구를 좀 읽어보자 이런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한다, 못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 당시에 변호사 개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애들도 어려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도 어렵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몇 번 이렇게 권유를 하셨고 제가 6개월간 고민 끝에 우리 처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외적인 동기는 이제 그렇게 지역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당원분들의 권유가 있었고요. 내적인 동기로는 제가 이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법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변호사와 정치인은 공익활동을 하고 남을 돕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은 있는데 그렇죠.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구체적 사건에 한해서 이렇게 당사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쭉 반추해 봤을 때 국회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저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사람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좀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제가 사실은 공부도 굉장히 못 해봤는데 이렇게 대학 시험 칠 때도 운이 좀 좋아서 법대도 가고 사법시험도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합격하고 했는데 이렇게 그런 결과들이 사실 뭐 꼭 이렇게 또 당원분들이 권유를 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정치를 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좀 대변하는 역할을 해라고 이런 과정을 겪고 온 게 아닌가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예. 자, 국회의원을 실제로 해보니까 예. 이제 한 2년 반 하셨나요? 예. 어떻습니까? 아, 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 이게 국회의원이 이게 성과는 크게 안 나면서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네. 겉보기하고 좀 다르죠. 예, 이게 이제 대부분 국회의원이 사실은 뭐 성과를 따라서 바쁜 거는 사실은 맞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사실은 좀 이게 성과가 보니까 안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왜냐하면 이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한다고는 하는데 뭐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 뭐 법안심사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좀 자주 열려야 되는데 이게 항상 국회는 대립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뭐 교섭단체 간에 잘 협의가 안 되면은 회의가 열리지 않고 안건 상정이 안 되니까요. 이게 잘 아주 성과가 안 나는 구조로 돼 있고 또 거기다가 그런 데다가 이게 또 관행상 만장일치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누구 한 명만 반대를 하면은 뭐 진척이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국회의원 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1년 반 예, 해보시고. 좀 더 해보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31일 워크숍하고 9월 1일 청와대 가서 대규모 오찬을 한다고 이렇게 예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그렇게 흔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번 이제 새 지도부 들어서고 처음으로 당정청이 소통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아마도 뭐 청와대 주요 관계자분들과 또 국무위원분들도 상당수가 아마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정청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자, 당정청 관계가 이해찬 대표 체제, 과거의 그 추미애 대표 체제하고 비교할 때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전망하십니까? 예, 우리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당이 우리 청와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잘 뒷받침을 했었죠. 해왔는데 그렇죠. 네. 이번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청와대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또 워낙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호흡을 오래 맞춰 오셨고요. 그렇죠. 워낙에 또 이 부처에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아마도 우리 당을 잘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의 또 어떤 정치적인 역할, 정책적인 역할을 공간을 줘야 활동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뭐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예. 뭐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엄격한 상권 분립의 관계고 상호 또 견제와 협력과 견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우리 또 정당의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더군다나 이런 민생이 지금 어려운 지금 처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민생입법을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당이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뜻을 같이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요. 최고위원들을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영 최고위원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게 됩니까? 예. 최고위원회가 이전에는 이제 월수금에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모두 발언 위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다죠. 뭐 운영이 하는 되는 게.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무를 좀 이렇게 분담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논의를 조금 했습니다. 처음 얘기가 좀 꺼내졌는데 우리 남인순 우리 최고 같은 경우에는 민생연석회의를 좀 본인이 맡아서 하는 그런 얘기가 오갔고요. 네. 우리 서른 최고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반도. 예. 이 평화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주로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고, 우리 박주민 최고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어떻게 우리 일반 권리당원분들과 소통할 것이냐. 이런 플랫폼을 좀 만드는 게 좀 아마 주도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권리당원들한테 인기가 좋으시니까. 예. 그리고 우리 박강원 의원님은 이제 이 자치분권 시대에 맞아서 우리 중앙당과 지방당을 또 우리 중앙당과 우리 각 시도당을 어떻게 좀 권한을 나눌 것인가. 그리고 우리 그 당의 지금 자치단체장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당에서 이러한 지방자치를 좀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맡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한국 정당이 대부분이 이 청년 조직이 사실은 좀 유명무실 하다시피 한데요. 없다시피 하죠.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구성이라든지 지금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당에서 이런 청년 조직이 활성화될 필요가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우리 당의 청년 조직 그리고 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제가 담당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 몫으로 들어가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이제 청년 일을 맡게 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영남의 지역구를 더 둔 의원이고 그리고 제가 호남의 정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치분권이라든지 지역을 대변하는 역할도 제가 아무래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임무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과 지역. 앞으로 이제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부산이 옛날에 유명한 야당 도시였는데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 이 보수 쪽
정당 대선 후보들을 계속 압도적으로 지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부산이 왜 이렇게 정체성이 변했나 이게 항상 궁금증이 있는데 부산에 사시는 분이니까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부마 항쟁에서 보듯이 부산이 원래 야성이 굉장히 강한 도시인데요. 그렇죠. 이제 3당 합당 이후로 보수세가 아주 강해졌지요. 그렇지만 이게 언제부터 변화의 바람이 있었냐고 제가 쭉 이렇게 봤을 때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네. 기초의원분들이 제법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 과정은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의 40% 가까이를 저희가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예, 30%가 넘는 기초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기초의원은 뭐 중대선거구제를 채택을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2016년에 이제 18석 국회의원 중에 5석을 5명 차지하면서 됐지요. 예. 이제 지역주의가 금을 갔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38%를 득표하시면서 32%를 얻은 홍준표 대표를 이겼죠. 이기면서 예. 이제 지역주의가 거의 깨지기 시작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의가 완전히 타파되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한꺼번에 바뀐 게 아니었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구미에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 기억에 이번에 경북에서 장세용 구미시장하고 광역의원이 9분인가 당선이 아마 제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요 경북의 상황이 우리 부산의 한 2010년에서 한 2014년 그 사이 정도의 지금 상황에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은 우리 부산과 부울경과 같이 우리 민주당이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 8년 안에 좀 상당히 변하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도. 예. 그런데 최근에 혹시 부산, 울산, 경남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도가 좀 안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예.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번 역전도 됐었고 그렇습니다. 다시 또 예. 저희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높기는 한데 지금 많이 좁혀졌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0년간 이렇게 보수정당 일당 독점 체제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사실은 보수세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살아있군요. 예,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좀 조직이 아직 강합니다. 그 조직이 살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명령하신 민생입법, 개혁입법 성과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 그러면 부산, 경남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김혜영 의원님도 그 반열이 오르시겠습니다만 당장 좀 그 대를 이어갈 만한 부산의 대표적인 정치인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근데 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계속 흘러가는 것이고 또 정치는 그런 군정의 마음의 흐름이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항상 그 군중의 마음의 흐름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부산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은 우리 김영춘 장관님 같은 경우에 김영춘 장관님. 예, 굉장히 네. 예, 그렇군요. 예, 아주 반듯하게 정치를 하시는 분이지요. 예. 지금 그러고 보니까 뭐 연령이나 이렇게 예. 보면 아주 예, 그래서 뭐 자기 후배- 주장이 딱 좋은 나이. 예, 후배 정치인들이 좀 네. 믿고 따를 만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 몇 예.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논쟁이 막 벌어지는데요. 예, 좀 보수 기득권층에서는 이거 아예 잘못된 거다. 예. 폐기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소득 양극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저희가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양극화 해결 문제가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분명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워낙에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적절히 대처를 하면서 저희가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또 경제정책이 시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당에서 우리 대국민 좀 설득을 하고 네. 정확하게 정책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노력도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논쟁에서 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엔 좀 밀렸던 것 같고요. 예. 이제 대표도 바뀌셨고 하니까 좀 국민들한테 설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올바른 것이다. 예. 아주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정책은 굉장히 잘 하시는데 예. 경제는 뭐 좀 약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민생 경제에서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라는 것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방향은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은 우리가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막 뛰어가지고 예, 막 난리가 그렇지요. 났는데요. 예. 어떤 그 국토교통부만의 문제 같지도 않고요. 아주 예.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양극화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그러한 정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한 1가구 2주택 정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1가구 한 3주택부터는 우리가 확실한 그러한 정책을 좀 설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보유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기존의 부동산 정책들의 이런 정책과 그 차후 효과를 면밀하게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가 좀 잘 설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는 그 개헌하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좀 한쪽에서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지는 예. 않습니다. 일단 개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개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87년 헌법이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합의를 모아서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이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헌법이 크게는 기본권 파트와 이 권력구조 파트가 있는데 이 권력구조는 기본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 지금 좀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이 권력구조를 주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지요. 특히 권력구조 중에서도 이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의원 집정부제냐, 뭐 총리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논의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총리 선출을 뭐 네. 국회에서 하자 이런 주장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가 이 국민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개헌 문제는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저희가 개헌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헌을 하려면은 또 이 총리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이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선거구제 그렇습니다. 개편이 연결이 돼 있죠. 예,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또 개헌이 안 되는데요. 예. 이 선거구제 같은 부분은 지금 민의와 국회 의석수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비례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네.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아직 국민 정서상은 소선거구제가 저는 뭐 맞다고 뭐 생각이 됩니다. 예.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려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학자들 예. 얘기인데요. 또 국민들은 국회의원 늘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예. 있을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이제
정당 득표율에서 모자라는 의석만큼 이제 채워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초과 의석 문제가 아니라도 이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지 국회 전체 의석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아마 합의가 아마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선거법 예. 개정안을 통과시킬 리가 없는 예.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전체 의석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360석으로 늘리고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고 보좌진 수를 줄이면은 전체 투입되는 예산을 같이 맞추면은 좀 국회에서 수를 늘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서 꼭 뭐 국회의원 세비가 많다 이런 것도 것이지만은 그 자체를 좀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세비를 줄이더라도 국회의원이 많아지는 것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전성이 어려울 예, 것이다. 숫자 늘리는 것 자체를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사실은 그때 제가 예전에 기억에 선관위에서는 지역구 200석, 네. 비례 100석을 아마 그때 공고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꼭 그런 숫자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그런 지역구를 조정하는 것도 우리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 김혜영 의원님이 너무 착하시니까 지금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 거지. 대부분 지역구 의원들은 아니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는 그런 안에 찬성을 할 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당장에 이렇게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이게 뭐 대의를 보고 당장에 조금 불리할 수 있어도 뭐 옳은 것은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9월 정기국회 예. 시작이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예. 됩니다. 그런데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 민생개혁입법이 좀 지지부진한 것이 국회 의석수가 좀 모자라는 것도 이유는 있는데요.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뭐 계속 의석수 부족하다는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야당을 자주 만나고 설득을 해서 사실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그 자영업자들 많이 어려우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좀 빨리 예를 들면 통과시켜서 계약갱신 청구권도 좀 연장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뭐 대리점이라든지 뭐 이런 뭐 편의점 하시는 분들도 뭐 권리라든지 권한을 좀 더 부여를 해드리는 이런 법안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당 의원 한 분 한 분이 좀 우리 야당 의원들 설득하기 위해서 좀 발벗고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젊은 의원이니까 네. 각 당의 좀 젊은 의원분들 저도 좀 이렇게 설득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연이 있는 분들은 좀 그런 설득 작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열의만으로 야당이 동의를 해주면 좋겠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야당에서 정치라는 것이 네. 또 우리 주장만을 항상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타협해야죠. 요구하는 것도 예.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저희가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인이시니까 앞으로 또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일반 유권자 국민들한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뭐 약자한테는 약하고 강자한테는 강한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분들, 소외된 분들 위해서 목소리를 많이 낸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들께 예. 마무리 인사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혜영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2년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저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답변 솔직하게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예. 굉장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혜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